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눈 역할을 할 AESA 레이더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전투기에 탑재됩니다. 지난 5일 경기 용인 환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 KF-21 전투기에 탑재될 AESA 레이더의 양산 1호기가 출고됐습니다. 방위사업청 주최 한화시스템 주관으로 열린 출고식에는 방사청과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로 공중, 지상, 해상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며 다수의 목표를 한꺼번에 식별하고 교전할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빠른 반응 속도와 넓은 탐지 범위를 자랑하며 현대 공중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이 레이더는 특히 2015년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이후 전량 국내 기술로 개발에 들어간 순수 국산 제품입니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하에 2020년 CJ1호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한 데 이어 올해 양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2028년까지 총 40대의 AESA 레이더가 KF-21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양산 1호기가 출고된 안테나 시험장은 2024년 말 완공된 최신 설비로 최대 4대의 항공기 레이더를 동시 시험할 수 있는 근접 전개 시험 시설을 갖췄습니다. 천여 개의 송수신 채널로 구성된 레이더 안테나의 정밀 성능도 이곳에서 검증됩니다. 박혁 한화시스템 DE 사업부장은 한화시스템은 AESA 레이더의 국산화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까지 이어가는 국내 유일 기업이라며 향후 미들급 전투기부터 소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시장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5월 유럽 방산기업 네오나르도와의 계약을 통해 국산 AESA 레이더 안테나를 경공격기에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AESA 레이더와 함께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대 항전 장비 중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도 개발에 성공하며 명실상부한 국산 항전장비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KF-21의 두뇌의 임무 컴퓨터, 조종사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 시연기, 음성신호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국산화된 만큼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는 이제 기술 독립을 넘어 세계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내 지형 변화의 수혜를 받으며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LS증권은 5일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4% 상향한 8만 6천 원으로 제시하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차용효 LS증권연구원은 AI 산업 내 엔비디아 진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업들의 약진이 본격화되며 메모리 수요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삼성전자에게 매우 우호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산업은 한동안 저평가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로 부각되며 주목받은 반면 삼성전자는 공급망 바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상생 전략으로 노선을 전환하며 경쟁사인 AMD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열리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또 다른 숙제였던 파운드리 사업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신규 수주 계약이 그 전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 연구원은 내년 말부터 2027년 사이 테슬라양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수주는 향후 고객 확대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동안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주도하며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2배 가까이 높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격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2026년 HBM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 연구원은 전체 공급 초과분의 6%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이는 시장이 충분히 흡수 가능한 범위로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5일 종가 기준 69,700원 수준입니다.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중심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전력 효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끌어올렸습니다. 5일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퓨처 메모리 앤 스토리지 2025에서 SK하이닉스는 HBM4의 전력 효율이 기존 HBM3 대비 최대 40%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상반기 엔비디아 GTC 행사 등에서 30% 개선 목표를 제시했던 것에서 한층 상향된 수치입니다. 이번 성능 향상은 AI 칩셋의 전력 소비 증가로 인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HBM4는 내년부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본격 탑재될 예정으로 주요 메모리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SK하이닉스가 국제 표준에 얽매이지 않고 고객사 맞춤형 커스텀 HBM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엔비디아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의 HBM4 샘플을 제공한 바 있으며 이후 전력 효율 개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이날 같은 행사에서 HBM3 대비 HBM4의 전력 효율 개선폭을 기존과 동일한 20%로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가 성능 면에서 한 발 앞서 나가며 엔비디아의 HBM 주 납품사 지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초당 2.4TB 대역폭이라는 압도적인 전송 속도를 앞세워 HBM4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삼성 HBM4는 차세대 10나노급 D램 공정으로 제작되며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목표로 하는 2TB 수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HBM4E 제품에서 HBM3 대비 전력 효율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장기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PCIe 6.0을 적용한 AI 서버용 SSD PM1763을 내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며 그동안 상용화되지 못했던 Z 낸드 기술 역시 부활시킬 뜻을 내비쳤습니다. 마이크론은 CSO 낸드라는 독자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양이나 구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HBM과 낸드 플래시 시장 모두 기술 고도화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상장된 쿠팡 INC가 올해 2분기 역대 분기 최대 매출과 함께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쿠팡은 현지 시간 6일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 11조 9,76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전분기 대비로도 4% 늘어난 수치로 단일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은 2,093억 원으로 작년 342억 원 영업 손실에서 완전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순이익 또한 435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1,438억 원 손실을 냈던 작년 2분기보다 대폭 개선됐습니다. 쿠팡 측은 이번 실적이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기존 고객의 지출 증가와 신규 상품군 확대, AI 기반의 운영 혁신 등이 함께 작용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모든 고객군에서 두 자릿수대의 지출 증가율이 기록했다며 롯켓 배송 신규 상품 50만 개 추가, 새벽 당일 배송 주문 40% 증가를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대만 로켓 배송을 중심으로 한 성장 사업 부문은 33% 성장하며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했습니다. 해당 부문 매출은 1조 6,719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활성 고객 수도 증가했습니다. 쿠팡에서 한 번 이상 구매한 고객 수는 2,3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며 1인당 분기 매출도 6% 상승한 43만 1,34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성장 사업 부문에서의 조정 EBITDA 손실은 3,301억 원으로 전년보다 20%가량 확대됐습니다. 쿠팡 측은 대만 사업의 초기 투자 확대에 따른 일시적 손실 증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 사업 연간 손실 전망도 기존 6억 5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9억에서 9억 5천만 원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쿠팡은 AI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도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쿠팡의 신규 개발 코드 중 최대 50%가 AI에 의해 작성되고 있으며 경로 최적화, 수요 예측 등 전반에 걸쳐 AI 기반 자동화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쿠팡은 이츠, 플레이, 대만을 비롯한 신사업 확장, 그리고 AI 주도 운영 혁신을 통해 정체된 한국 내수 시장 한계를 넘어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특화된 국내 원자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테마형 상장 지수 펀드가 잇따라 출시됩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은 SMR 관련 국내 기업을 엄선해 투자하는 ETF 상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한국거래소에 ETF 상장을 위한 표준 코드 발급을 완료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신한자산운용은 오는 19일 상품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ETF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원자력 테마 ETF와 달리 SMR 중심의 편입 종목 구성입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의 비중이 양 ETF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의 ETF 내 편입 비중을 각각 최대 25%까지 설정했으며 신한자산운용 역시 두산에너빌리티를 20% 이상 편입할 계획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대표 SMR 개발사 뉴스케일 파워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올해 주가가 270% 급등하는 등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TF는 이외에도 현대건설, 한전기술, DLENC, BHI, 한전 KPS 등 기존 원전 ETF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종목들을 확대 편입합니다. 반면 원전 매출 비중이 10% 미만인 한국전력은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SMR 순수 테마에 더욱 집중합니다. 최근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건설 비용과 투입 기간이 짧고 안정성도 높아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AI 산업 확장과 기후 변화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MR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국내외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는 올해 들어 140%, 오클로는 260% 상승했으며 국내에서는 BHI가 173.96%, 현대건설이 165.75%, 한전기술이 70% 상승했습니다. 이상원 IM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SMR 시장은 2030년 0.9기가와트에서 연평균 16.9% 성장해 2050년 405기가와트에 이를 전망이라며 현재 50억 달러 수준인 글로벌 투자금도 2050년에는 6,700억 달러, 약 931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미국 정부의 인허가 기간 단축 정책이 SMR 산업의 성장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퇴직연금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도입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분담 관계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르면 연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핵심은 퇴직연금 운용 주체에 국민연금공단을 포함시키는 방안입니다. 총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수익률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31%로 국민연금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구 제안서에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유기적 보완 관계가 되어야 함에도 제도는 분절적으로 반전했다며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퇴직연금을 사업장별로 분산해 운용하지 않고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찬반 논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까지 맡게 된다면 운용자산 규모가 현재 1,050조 원에서 1,500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 기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퇴자 간 이해 충돌도 불가피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의 82.6%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돼 수익률이 낮은 반면 실적 배당형 비중은 17.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적 배당형으로 이동이 활발합니다. 2024년 실적 배당형 투자금은 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비중도 17.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 이용자 중 일부는 스스로 주식 ETF를 운용하며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2023년 기준 6% 이상 수익률을 낸 투자자가 10명 중 1명을 넘었고 20% 이상 수익을 낸 이들도 2.7%에 달했습니다. 정책 논의는 본격화됐지만 법적 제도적 정비와 가입자 동의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향후 관련 논의의 속도와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SK그룹이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며 조단위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6일 현지투자은행 업계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SK그룹은 베트남 투자법인 SK인베스트먼트 비나2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빈그룹 지분 6.05% 전량을 최근 매각했습니다. 매각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전에 진행된 제3자에게 장내에서 분할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매입 기간과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는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SK그룹이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그룹 주가는 1월 당시 39,000 베트남 동에서 최근 10만 4천 동까지 약 2.6배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SK가 매각한 지분 78%는 1월 매각분 대비 약 4배의 평가 차익이 예상돼 전체 매각 대금은 최대 1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과 베트남 동화 간의 변동성으로 인해 환차익 효과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SK는 주가와 환율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매각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2019년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자해 빈그룹의 4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이번 매각으로 6년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확보한 자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솔루션 등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그룹 전반의 재무 안정성 제고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SK그룹은 지난해부터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선제적인 사업 구조 재편, 즉 리밸런싱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매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주식 매각과는 별도로 빈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미래 성장 영역에서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그룹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5일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TF를 발족하고 정신학 카카오 대표를 포함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고 대표가 공동 TF장을 맡았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TF는 현재 초기 단계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 기술 동향과 전략적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전개는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그룹은 이미 금융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6건, 카카오뱅크는 4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은행, 증권, 간편결제 등 금융 전반의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결제, 보관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토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통화 등에 연동돼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 및 CBDC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는 카카오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메신저, 페이, 뱅크, 증권을 하나의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빅테크 기업 중 카카오처럼 금융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보유한 기업은 드문 만큼 시장 파급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용자산 100조 원 규모의 미국계 초대형 헤지펀드 밀레니엄 매니지먼트가 처음으로 한국 증시에 약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밀레니엄은 국내 자산운용사인 빌리언폴드 자산운용에 약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운용사가 기존에 운용하던 2,500억 원의 2배 가까운 규모로 밀레니엄이 국내 상장사 투자를 위해 자금을 맡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밀레니엄은 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 맨자닌 등 다양한 자산군의 분산 투자에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 멀티 스트래티지 헤지 펀드입니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도 밀레니엄에 자금을 위탁해 해외 대체 자산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빌리언폴드의 시장 대비 안정적인 운용 성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운용사는 2022년 코스피가 25% 가까이 급락했을 때도 약 5%의 수익을 냈고 지난해에도 코스피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1%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며 차별화된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대표는 타임폴리오 출신 안영진 씨가 전략총괄은 시티그룹 크레디트 스위스 출신 이기성 씨가 맡고 있습니다. 한편 아부다비 투자위원회, 슌펠드, 싱가포르 GIC 등 해외 유수의 국부펀드와 헤지펀드들도 최근 잇따라 한국 운용사와의 협력 및 국내 기업 탐방에 나서는 등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5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6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약 14% 급등하며 전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운용업계는 정부의 일부 세제 개편 방향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찬물을 끼얹었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은 외국인 자금 유입 여부에 달렸다며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투자 환경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며 유통식품업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여야 간 대치로 표결 시기는 다소 지연됐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통식품업계는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며 하청 또는 가맹점 비중이 높은 구조상 기업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용자 개념은 직접 고용관계 중심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간접 고용, 위탁운영 관계에서도 단체 교섭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라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정규직이나 개인 사업자까지 노조를 결성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면 교섭 채널이 난립하게 되고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통식품 기업들은 가맹점 하도급을 통한 운영 비중이 늘고 물류 배송 등 외주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시 실무 부담과 경영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또 파업에 따른 손해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 역시 경영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파업을 통해 공급망을 마비시켜도 기업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이달 중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산업계 전반의 주시 속에 국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선정 기준 모형 분석 연구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오던 이 연구가 연구원으로 이관되어 과거 방식의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재검토하고 향후 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은 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주택 등 재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소득 하위 70%가 혜택 대상이며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합니다. 하지만 선정 기준액이 계속 올라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독거노인은 월 228만 원, 부부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소득은 공제 등을 적용해 월 437만 원, 부부는 월 745만 원까지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자를 줄이고 절대 빈곤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검증에서는 소득과 재산 파악 방식 그리고 소득 하위 70% 경계선 산출 모형에 부정확성이 있는지 꼼꼼히 살필 예정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이번 연구가 정책 추진에 매우 시의적절하며 과거 보건복지부의 기준 산출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세밀히 분석해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기준 설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부의 이번 검증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지원이 절실한 노인에게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금융권을 공개 비판한 이후 금융당국은 이 금융권과의 공동 사회공헌 사업 추진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금융기관, 여신금융협회, 손해생명보험협회, 저축은행 중앙회 등 이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며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공헌 사업 기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사회공헌 활동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올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과 달리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이 금융권은 경기 부진과 규제 강화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 벤처 혁신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추가 사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한편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사업의 4천억 원 규모 분담금 배분을 두고 금융업권 간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 중앙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간 분담 비율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 협회는 업권별 부실 채권 규모를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정부가 주식 등 금융투자에 따른 채무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논의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업권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증권사 등 자본시장 호황을 누린 업권의 역할 분담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협상의 주체인 소속협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동원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관련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요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비용 분담 요구가 사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업권 간 협상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이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배드뱅크 사업 비용 분담을 둘러싼 금융업권 간 이견과 부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자는 10만 7천 명으로 전체 취업시험 준비자 58만 5천 명 중 18.2%에 불과합니다. 이는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반면 일반 기업체 취업 준비자는 21만 1,000명으로 공무원 준비자보다 거의 2배나 많아 올해 처음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공무원 준비생보다 일반 기업 준비생 수가 더 많은 경우는 2006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되더라도 공직에 오래 남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미만에 퇴직한 공무원 수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3,321명으로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공시생 감소와 퇴직 증가의 주된 원인은 낮은 급여로 꼽힙니다. 20, 30대 청년 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급여 때문에 퇴사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43%는 월급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무원 채용은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이 17,665명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의 채용은 지난해에 비해 9.7%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는 줄어들고 임용된 공무원 중 퇴사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미흡한 근무 환경 때문에 전망이 어둡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을 위한 홍보 강화, 공직 문화 혁신,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변화나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다시 한번 한국 사회와 경제 현장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와 맞물려 노란봉투법이 기업 환경과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벌일 때 기업이나 정부가 노동자 개인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집단 행동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기업 측에서는 이 법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포함한 각종 규제 강화가 한국 주식시장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같은 과도한 규제들은 기업 투자 의욕을 크게 위축시키고 장기적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맞물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기만적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3.88%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100조 원 이상 증발하는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졌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국회 전자청원 서명자는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여론은 불거진 상태이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재검토와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집단적 노동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노사 간의 공정한 균형이 마련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이 경제 활성화와 노동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가 급격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균형 잡힌 해법 마련에 실패한다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 증대, 투자 위축, 사회적 갈등 심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쟁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주목되며 우리 사회가 노동자와 기업, 투자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 현황과 논쟁을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한 IT 유튜버가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7의 내부성을 실험하기 위해 20만 번 화면 접기 테스트에 도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IT 유튜브 채널 테킷이 갤럭시 Z 폴드 7의 디스플레이를 20만 번 접는 내구성 테스트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약 11만 5천 회의 접기가 이뤄졌으며 기기는 여전히 정상 작동 중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접기 9만 5천 번 시점까지 디스플레이 색상 표현과 터치 반응에 이상이 없었고 스피커 등 부품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10만 번을 넘기며 경첩에서 미세한 소리가 발생했지만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깜빡입니다. 손상 없이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10만 5천 회를 넘어서면서 주름이 깊어지긴 했지만 기능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험은 정식 테스트 환경이 아닌 수동 실험으로 실제 사용자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반복 접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 7에 기존 대비 50%더 두꺼운 초박형 유리와 고탄성 접착제, 고강도 티타늄 프레임을 적용해 공식적으로 최대 50만 번까지 접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로이드 오쏘로티 등 외신은 갤 Z 폴드 7은 구조적 내구성 향상을 통해 20만 회 이상의 접기 테스트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튜버 테킷의 실험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20만 회 완주 여부와 실제 내구성 한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최근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통계국 국장을 전격 해임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고 제조 공공부문 일자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최근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IT 인프라 투자는 이미 미국 GDP의 1%를 넘어서며 과거 닷컴 버블 시기 통신 인터넷 인프라 투자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최근 분기 미국 주요 빅테크는 1,025억 달러를 인프라로 투자했으며 이는 총 매출의 3분의 1 이상에 달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본 제출은 경제 내에서 일종의 민간 경기 부양책 역할을 하며 실제로 2분기 미국 성장의 상당 부분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다만 투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IT 대기업 상당수는 아직까지는 내부 현금 흐름과 주식, 채권 발행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사모 신용펀드와 금융리스, 자산담보부채 등 비은행권, 그림자 금융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채 확대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보험사까지 사모 신용펀드 대출에 나서면서 이 부분이 침체에 빠질 경우 실물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닷컴 버블, 통신붐, 철도 호황기처럼 이러한 AI 인프라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과열과 거품, 그리고 폭락을 불러올 수 있지만 결국에 남겨진 인프라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투자에 활용된 자금의 출처와 부채 구조가 불투명할 경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충격은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모든 AI 데이터 센터 신축 붐이 결국 미국 내 전력망 부담마저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전력망의 용량 한계와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규제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향후 데이터 센터 중심의 신성장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요약하면 최근 미국 경제의 큰 희망 중 하나로 떠오른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산업 혁신의 상징이지만 과도한 부채와 금융권 연결고리가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정책 당국과 시장 모두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를 앞당기기 위해 다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5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을 방문해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대통령령 조속 발령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며
이번 방미는 지난 4월 이후 무려 9번째입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력 확보와 함께 상호관세 관련 조치의 예외 적용 명문화까지 요구할 계획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달 22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관세 인하 시행을 위한 미국 대통령령은 발령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일본 고용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욱이 상호관세 예외 조치와 관련된 양국 발표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EU와 같은 예외 적용을 받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정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결정을 앞두고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5일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 구글 지도 넷길 찾기 기능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글은 매년 1,000만 명 이상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과 동시에 지도 기능 제한을 불편을 갖고 있다며 정밀 지도가 아닌 1대 5천 축적의 국가 기본도를 국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구글은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민감 지역에 대해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방안까지 정부에 제안하며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민감 시설이 드러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성 이미지 원본부터 가공 처리의 보안 수준을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은 또 해당 지도 데이터는 SK티맵 등 국내 주요 지도 서비스들도 사용하는 수준의 자료라며 1대 2만 5천 축척 지도만으로는 상세한 길 안내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2011년, 2016년에 이은 세 번째로 앞선 두 번은 군사 기지 등 보안시설 노출 우려로 불어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정부가 디지털 장벽 이슈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 정치적 외교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8일 관계 부처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안이냐 개방이냐, 구글 지도 반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플랫폼 규제라는 민감한 현안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주간 음봉을 기록하며 단기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빈크립토는 XRP와 트럼프 코인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청산 위험이 가장 큰 알트코인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XRP는 2주 연속 하락하며 3.65달러에서 2.97달러까지 18% 넘게 떨어졌고 7월 고점 대비로는 무려 25%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베어리시한 지금 반대로 단기 반등 시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XRP가 3.2달러만 회복해도 약 4억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으며 3.06달러 도달만으로도 청산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는 지난 시장에서도 급락 후 강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 패턴과 유사합니다. 트럼프 코인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8.5달러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는 이번 주 9.8달러까지 반등할 경우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숏 청산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 트론 기반 밈코인 플랫폼 선 펌프가 트럼프 코인을 상장했고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이 무려 1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며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인 종목에서는 반등 시 폭발적인 청산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XRP가 트럼프와 함께 보여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용 GPU 인프라 서비스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은 5일 최신 AI 반도체 엔비디아 블랙웰 B00을 기반으로 한 GPU as a 서비스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1000장 이상의 B200을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한 국내 최대 규모 GPU 인프라로 명칭은 해인 클러스터입니다. GPU 애저 서비스는 대규모 AI 모델의 학습 추론에 특화된 클라우드 기반 GPU 인프라를 말하며 SK텔레콤은 H100 기반 클러스터에 이어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AI 연산 능력과 가용성 모두를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인이라는 명칭은 8만 대장경을 보관한 해인사에 따온 것으로 K소버린, AI 인프라로서 방대한 지식과 데이터를 남겼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에 선정돼 국가 차원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SKT는 이를 위해 미국의 AI DC 솔루션 전문 기업 펭귄 솔루션스, 글로벌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 등과 전략적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자사 독자 기술인 페타서스 AI 클라우드를 통해 GPU를 유연하게 분할 운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과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텔레콤의 해인 클러스터가 국내 AI 생태계의 허브이자 AI 산업의 고속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암호화폐 XRP가 미국 대선 이후 500% 상승하며 7월에 3.6달러를 돌파,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에 도취하기엔 이르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는 USA 투데이의 최근 보도가 시장의 정점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XRP 실물 활용 가능성과 규제 환경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과거에도 주류 언론이 호평한 직후 암호화폐가 급락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XRP를 밈코인에서 벗어났다고 언급한 표현은 XRP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XRP는 애초에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 자산으로 설계된 만큼 밈코인으로 분류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USA 투데이 기사는 모리텔풀의 자료를 인용했지만 정작 모리텔풀은 XRP를 10대 우량주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XRP가 주식이 아닌 암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순간이 오히려 하락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짐 크레이머 등 유명 인사의 긍정 발언 이후 가격이 급락한 이른바 크레이머 반대 지표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번 상황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XRP가 이미 올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